네. 자, 기출문제 37회의 실무수행 평가 문제, 결산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다 정리했고, 자, 결산 문제하고 소득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1번 문제가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네요. 네, 2번도 자동결산. 네,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의 자동결산 문제는 결산 시 법인세 비용 4,5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한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이 입력되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결산에 이 법인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자료를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잔에 가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말하는 거예요. 합잔에서 선납세금을 확인합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일반 전표에 수동 분계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선납세금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차변에 이걸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그 비용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선납세금을 조회했더니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자산을, 선납세금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비용으로 돌려주죠. 차변의 법인세 비용. 그리고 대변은 선납세금, 자산을 없애줍니다. 감소해주죠. 이렇게 일반 전표에 먼저 분계를 하는 거죠. 날짜는 결산이니까 12월 31일자로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자동 결산하는 메뉴 있지 않습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맨 아래에 있는 법인세에다가 얼마를 입력하냐면 선납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해줘야 돼요. 네,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말일자로 봐야 되겠죠. 그죠? 12월 31일로 제 걸 보니까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거든요. 당좌자산. 예. 당좌자산의 선납세금 보니까 여기 얼마 나옵니까? 2,750만 원이 있네요. 2,750만 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에 2,750만 원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12월 31일자 차변에 법인 엔터 치시고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998 여기 있는 2,750만 원. 대변은 법인세 비용이 2,750. 그렇죠. 대변이 선납세금. 그럼 법인세는 4,500 아니, 선납세금을 먼저 법인세로 먼저 대체를 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납세금 없애는 게 좀. 그렇지. 이걸 수동 분계로 해야 돼요. 이건 자동 분계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동 결산하라고 했으나
4,500 중에서 선납세금, 우리가 이미 세금 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수동 분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 2,750만 원을 빼보는 겁니다. 여기 4,500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계산기를 꺼내서 빼보겠죠. 4,500 빼기 2,750만 원 이렇게 빼본단 말이에요. 1,750만 원이죠. 이것만, 예, 이것만 입력한다. 이것만 어디다가 입력하느냐?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죠.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력은 이제 여기다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다가. 그런데 맨 밑으로 내려갔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법인세 계상이라는 여기 저 2,750만 원 위에 벌써 들어와 있죠. 아까 입력한 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빼준 거 1,750만 원만 넣어주면 이 자리에 9번의 법인세에 4,500만 원이 합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1,7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까지 해야 이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전표 추가 상단에 있죠. 그리고 예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러분 4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답지에서 법인세 4,500 넣고 선납세금 2,750 넣고 미지급금 답지 750 넣어도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은? 답지에 일반 전표에다가 방법이 답지에 두 가지를 제시했네요. 일반 전표로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 그리고 방법 2는 일반 전표에서 2,750만 원만 법인세로 대체시키고 결산자료 입력에다 1,7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는 방법. 그 방법 2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준 방법은 방법 2네요. 이 답지에서. 그런데 답지의 방법 1은 이 출제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자동결산 문제잖아요. 예, 자동결산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해야죠. 그러나 두 가지 다 결과는 같습니다. 예, 그냥 자동분계, 자동결산 내용도 내가 분계를 수동결산해서 직접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자동결산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수동분계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은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답지에 거기 보면 방법 1과 방법 2가 있었는데 방법 2가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깝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잠깐만요. 해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해상도를 몇으로 했더라?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자료 1번 문제 했고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 있는데 상표권 이렇게 취득했고요. 정액법이고 내용요소 5년인데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자동결산하라는 거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을 하여 상표권에 대한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이거는 흐름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해볼까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엔터 치시고 여기서 계정 과목을 상표권을 찾아보세요. 상표권 233번이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501번 엔터 치시고 자산명은 상표권이고 취득일은 2020년 올해네요. 0701 1000만원. 자, 기초가액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취득을 했을 때는 당기이기 때문에 4번에다 입력해야 해요. 신규. 여기다가 1000만원.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무형자산 당연히 없겠죠. 삼각관계 없고. 그 다음에 삼각방법은 정액법. 여기 있죠. 삼각방법 1번 정액법 그대로 두시고 10번에 내용연수 5 입력합니다. 5.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 경비구문이 800번대라고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계산된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여러분 100만원. 이 100만원 알았으면 100만원을 갖다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원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전체 메뉴 다시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의 맨 밑에 있는 메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일로 가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이쪽으로 가셔서 결산월 12월이죠. 12월 경비구분 전체에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표권 하나만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죠. 이거 그냥 닫으면서 저장하면 됩니다. 네, 닫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할까요? 하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와요. 그러면 찾아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왜?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기능모음에 갑니다. 기능모음에 가서 기타에 있는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탭에 가보면은 여기 100만원 넘어와 있죠. 여기 유형자산 탭과 무형자산 탭이 있어요. 거기서 밑에서 결산 반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성공하였습니다. 100만원 지가 찾아가서 입력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입력돼 있죠. 여기 이 상표권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상표권이 어딨나 무형자산 상각 상표권 이 찾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가서 입력을 해주니까 그 점이 편리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여기 위에. 자, 어느 분이 입력 안 돼요?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는 마무리 꼭 눌러줘야 돼요. 아까 전표도 눌렀나요, 제가? 네, 아까 한번 눌렀었죠? 네, 우리 법인세 하고 나서. 하시고 완료되었습니다. 네, 100만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 닫아주시면 되는데, 자, 입력이 안 되는 분 아무거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와서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넘어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와서 조회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산 문제 우리 2문제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짜리인데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 아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 꽤 큽니다. 8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히 뒤로 미루시고 쉽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문제부터 따꾹따꾹 해내는 게 그게 시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4월 1일 본사회계팀장으로 입사한 임규영의 가족관계 증명서이고 부 임철수는 당해년도 9월 17일 날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9월 당해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장애인 추가 공제도 되는 거예요. 뭐 김수님은 소득이 없다. 네, 그러면 다 됩니다. 배우자 이영숙은 일용근로소득이 1200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모두 분리과세니까 기본공제 대상 되고요. 자녀 임재영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죠.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니까 나이도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자녀 임세영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네, 되겠죠. 형제인 임규철은 무직자로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네, 형제는 나이가 따지죠. 나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은 없지만 나이를 확인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임규철 씨를 미리 한번 볼까요? 85년생. 나이가 20세 이하가 아니죠. 60세도 안 됐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임규철은 입력은 하지만 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에 가서 임규영을 선택하시고 밑에서 자,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고 세대주 맞고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네, 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임철수, 주민번호 540505 111118 54년생이면 아직 70세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부친이었어요. 자료 설명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이 장애 셀에다 놓고 밑에 보시면 1번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1번 넣어놓고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친 입력합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60세 이상 김수님 580402 202 346 그 다음에 배우자 입력합니다. 배우자는 3번 이영수 821111 2224 그 다음에 자녀 임재영 자녀는 직계 비속 4번이죠. 20세 이하 임재영 내국인 070203 3023189 네. 그 다음에 또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임세영 내국인 120203 4023 184
그 다음에 형제 임규철 입력은 해야 돼요. 형제 자매 6번 부로 입력합니다. 0번 부 임규철 850915 192731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8점짜리니까 입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뭐 이 정도면은 8점 따는 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인데 이것도 사실 쉬워요. 예. 자,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월차수당,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고요. 공제 항목은 예, 건강보험료 정산하고 장기보험료 정산만 이거 아마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도퇴사자 민선경 생산직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산부 민선경은 4월 급여자료이다. 생산부 민선경은 4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퇴사자 정산 시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기 등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대요. 급여 기준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예, 해당 월 25일이니까 4월 25일이 지급일입니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다. 민선경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이거 1번부터 하십시오. 사원 등록에 가셔서 민선경을 선택하시고 20번에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020년 04월 25일.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평가문제 2번을 보시면 4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1급여로 하라. 자, 이게 그 중도퇴사자는요, 입력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정산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급여자료 입력하셔서 우선 수당 등록을 먼저 해야 되니까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하시고 한번 공제 등록에 이거 만들어져 정산 다 만들어져 있네요. 요 두 개 공제 등록은 네, 600번, 601번 다 만들어져 있죠. 자, 수당 등록만 하면 다 만들어져 있네?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도 되어 있나요? 네. 아니 실제 시험에서 이럴까요? 어디? 충분히. 근데요 이게 없어요. 수당의 그 명세가. 아니 확인을 일단 해봅시다. 자, 직책수당이 맞게 돼 있는가 일단 봅시다. 자, 문제에서 직책수당은 자, 이 수당에 대한 설명을 보셔야.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된 게 맞는. 아,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 설명이 아예 없구나. 그래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은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요거 꺼낼 필요가 없는 건데 꺼냈습니다.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4월 급여자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4월로 귀속연호를 선택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로 해주시고 지급일은 2020년 04월 25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민선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본급 180, 직책수당 30만원, 연장근로 50만원, 가족수당 10만원, 월차수당 6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예, 수당 등록은 할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은 이거 두들겨 넣어야죠. 건강보험료 정산 마이너스 46,320원 마이너스 46320.
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마이너스 2950. 예, 요건 또 들겨내야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 예, 이거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떠요, 이게. 연말정산.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나면 그냥 밑에 반영만 누르면 돼요. 예, 밑에 반영 누르시면. 예, 그러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이 되죠. 환급액이 마이너스 51,900원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중도 정산, 중도 퇴직자의 중도 정산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평가 문제 한번 더 볼까요? 다 됐는지? 자, 지금 우리는 2번을 했죠. 4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의 급여 자료를 반영한다. 이거 했습니다. 다음에 3번. 4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해라.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셔서 귀속기간을 4월 거지 않습니까? 4월부터 4월. 지급도 4월부터 4월.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 이와같이 작성이 됩니다. 예, 다른 추가사항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누르시고 예 해주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8점 얻었습니다. 근로소득 문제가 제가 보기엔 더 쉬운 것 같아요. 앞에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다음에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도. 자, 사무직 박정민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박정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박정민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한공산업에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탭에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일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네, 혹시 위치 모르면 이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 자, 박정민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 이거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그렇죠? 모두 입력되어 있으니까 패스하시고 이제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전 근무지 정산 내역. 자, 이 자료를 보고 전 근무지 정산 내역을 입력을 할 텐데요. 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느냐? 연말정산 관리의 맨 첫 번째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시고 사원을 불러와야죠. 사원 박정민을 코드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박정민만 불러옵니다. 확인. 불러왔죠. 정전근무지는 여기 소득명세 탭에서 하게 되는데요. 소득명세 탭이 두 번째 있죠.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 정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거기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정전1이라고 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회사부터 입력하세요. 주식회사 한공산업 사업자 12781 34653 급여는 1,800만원. 상여금은 300만원. 쭉쭉쭉쭉 내려가서 건강보험료 밑에 있습니다. 367200
장기요양보험료 31240, 국민연금보험료 540000, 고용보험료 78000, 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15만원.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15,000원. 근무기간 2020 0101, 종료일 2020 0531.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전근무지 자료 하나 처리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료 3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 해가지고 첫 번째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밑에서 잘 보세요. 이거 저축성은 제외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누구냐 하면은 박정민입니다. 계약자 박정민, 피보험자도 박정민. 우리가 지금 박정민 본인 거네요, 보험료. 네. 자, 보장성 보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120만 원만 입력해야 돼요. 저축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시냐면은 소득공제라는 탭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험료에 박정민 국세청 줄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보장성 열의 국세청 줄이니까 여기가 되죠. 120. 예,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의료비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뭐 다 해당되죠. 자, 환자가 박성준인데요. 자, 어느 의료인가 보세요. 혹시 미용 치료한 건 없는지. 없습니다. 근데 안경이 이거 안경을 줄여야죠. 20만 원. 50만 원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박성준의 의료비는 20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으로 입력을 한 건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박성준을 불러내요. 자녀네요. 자, 상호 사업자 번호 넘어가시고 의료 증빙을 국세청을 선택하시고 하나 1건으로 하시고 금액은 255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맞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이 없었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전부 해당이 없죠. 난임시술이 아니고 중증질환 아니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아니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게 답지에 네. 답지에 130만 원이 안 올라왔거든요. 의료비를요? 네. 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에 왜 130만 원만 넣었을까요? 네? 신수연 씨 거로 올라오고 신수연 씨 거? 뭐 답지가 잘못된 거죠. 신수연 씨 의료비는 증빙도 없는데. 255만 원 넣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5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증빙을 한번 볼까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네. 교육생이 최순영이고요. 금액 계가 180만 원입니다.
네,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자, 이건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 가셔서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는데요. 네, 학생 이름이 최순영입니다. 최순영. 근데 최순영이가 기본이 부인데요. 부. 소득금액 200만 원 때문에 부된 거죠. 소득금액 앞에 나와 있나요? 네, 200만 원. 예. 이게 직계 존속이죠. 그리고 네, 아버지의 교육비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래도 근데 여기 근데 장애인 자, 장애인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교육비는 안 돼요. 예. 직계 존속의 교육비, 일반 교육비는 안 되는데 장애인 교육비만 예외적으로 됩니다. 소득이 있어서 불에도 장애인 교육비는 되는데. 우리가 교육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저기에 우리 그 OX로 되어 있는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양식을 꼭 외워주세요라고 한 게 있는데, 네, 427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그 표 하나 있었어요. 427페이지에 표가 있나요? 응? 잘못 보셨어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문제에서도 보면 네네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돼 있죠. 시설 구분이 그래서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특이한 문제가 나온 거죠.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데 장애인 교육비는 되며, 그리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특별히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순영 기본공제 부로 되어 있으나 소득금액 때문에 부로 되어 있으나 여기 교육비에 이거는 기타에다 입력을 해야죠. 아니 일반이 아니라 장애인 특수교육의 기타. 국세청 자료는 위에, 여기 밑에는 기타. 여기다가 18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증빙이죠.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하나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과 주택 관련된 것은 소득자 본인 것만 되죠. 예, 그런데 가입자가 신수연이네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냐면은 박정민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고요. 신수연은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입력을 할 내용이 없다. 예,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 관련된 공제사항은 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9점짜리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득관리 문제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장하는 거 없고 닫아주시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났을 때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여기 상단에 있는 답안 저장을 눌러서 USB 저장 한번 누르시고, 예, 중간에 한번 눌렀더라도 이제 USB 빼기 직전에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USB를 천천히 제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닫지 마시고, USB 이제 가방 싸고 USB 제출하고 감독관이 네, 됐습니다 하면은 그냥 나가십니다. 만약에 저장이 안 된 것 같다면 다시 돌아와서 USB 꼽아 놓고 다시 한번 여기 상단에 있는 답안 저장을 또 눌러주면 되겠다 이거.